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의 개혁개방. 오늘은 9번째 강의인데요. 1888년 중위조선공사관의 설립 과정과 초대 중위공사 일행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서양국가와 외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1882년이었고, 188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의 외교관들이 조선으로 입국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공사가 조선에 입국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조선은 그 해외로 공사를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청국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인데요. 왜 청국이 반대했고, 또 조선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조선 초대 주미공사 일행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이분이 초대 주미공사 박정량이 되고요. 나중에는 아관 파천 이후에 총리 대신을 역임한 그런 인물입니다. 박정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인물, 그, 서기관, 1등 서기관, 종사관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근대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여러분조차도 알만한 인물입니다. 총리 대신으로서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한,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원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완용에 대해서 재밌는 것은, 이완용은 영어는 굉장히 잘했는데 일본어는 전혀 몰랐다고 하죠. 이완용은 나중에 3대 주미공사도 영입하게 되고요. 관직 생활 동안에 주로 친미파 칠러파로 활동을 하다가 1905년 이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친일파로 변신을 해서 변신하자마자 친일파의 수장으로 등극하게 되고 나라를 팔아먹은 원흉으로까지 낙인 찍힐 정도로 변신을 아주 자유자재로 했던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자, 왼쪽에 앉아있는 이분이 2등 서기관 이하영이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3등 서기관 이상재는요, 박정량의 추천으로, 초대 공사 일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박정량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합방 이후에는 주로 청년운동을 하게 돼서, YMCA 회장으로 오랫동안 민족운동에 나섰던 그런 사람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왼쪽에 앉아 있는 이채연이라고 하는 인물, 번역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완용에 이어서 제4대 주미 공사를 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성 판윤으로서 서울 도시 개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개혁의 개혁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인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이 뒷줄에 서 있는 사람은 관복을 입지 않았죠. 그래서 수행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미공사관을 설립한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5월 달에 초대 주미공사 푸트가 서울로 부임한 이래 4년간 주조선 미국 공사는 5명이나 교체가 되었지만 조선 정부는 주미공사를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보낼 필요성이 없어서 안 보낸 것이 아니라 1882년 이무군란 이래로 조선의 종주권을 강력히 주장한 청국의 집요한 내정 간섭과 방해 공작 때문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청국의 내정 간섭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위안스카이를 다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885년 11월 달에 위안스카이가 주차 조선 사의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이상한 이름으로 조선에 부임하게 되는데 그 역할은 공사의 역할, 외교관의 역할이었지만 실제로 위안스카이는
감국 대신을 자임하면서 식민지 총독처럼 조선의 내정을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때 그 위안스카이는 대원군과 함께 대원군 오랫동안 바오딩부에 연금되어 있던 대원군과 함께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는 길에 대원군과 청국의 그 입권을 지키기로 약조를 맺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6년 6월 달에는 제2차 조로 밀락이 체결되었다라고 밀락을 추진하다가 그 위안스카이에게 발각이 돼서 위안스카이가 이제 국왕을 폐위하고 민시척족의 추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887년 5월에는 대원군을 국정감독으로 세워서 그 국왕의 그 힘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위안스카이와 김윤식, 민영이, 한규설 등이 모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민영익이 국왕에게 밀고를 하는 바람에 김윤식이 유배를 가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었고요. 청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민영익은 베이징을 거쳐 홍콩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홍콩은 당시 그 영국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청국 정부의 힘이 못 미치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해외에다가 공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가장 그 주요한 목적은 청국의 내정 간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미국에 공사를 파견하기 전에 먼저 1887년 8월 달에 주일 공사관을 개설하게 됩니다. 민영준을 초대 공사로 임명을 해서 파견하게 되는데 청국 정부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청국 정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다가 공사를 파견하는 것인데요. 미국으로 공사 파견하는 문제는 미국의 대리공사였던 그 포크라든지 청국 리융장의 주선으로 조선 국왕의 외교 고문으로 임용이 되었던 데니, 정식 관직은 협판 내무부사 겸 외화문 장교사 당상이라고 하는 긴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 국왕의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제1차 조로밀력을 책임을 지고 그 청국으로 서한된 이후에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데니였습니다. 미국 판사 출신이고요. 데니도 멜란도르프처럼 이웅장의 추천을 통해서 조선으로 부임을 했지만 조선으로 부임하자마자 청국의 내정 간섭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세력을 힘을 빌려라라고 하는 인로책 같은 것도 데니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니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으로 공사를 파견하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는데요. 그 근거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조선은 빈약하여 자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청국이나 기타 일본, 러시아 같은 그 외국 외세를 물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에서도 대리공사나 그 영사를 파견하여 동등한 국가로 대화하지 않고 있다. 이건 뭐 상황 분석이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뭐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조선이 각국으로 특명 전공고사를 파견한다면 각국에서도 격이 높은 외고사들을 파견할 것이고 그들의 견제로 청국의 종주권 주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87년 8월 18일 날 협판 내무부사 박정량을 중미 정권 대신으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협판 내무부사 심상학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의 정권 대신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약칭해서 유럽 5개국 정권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파견하더라도 각국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다가 한 명씩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5개국을 관할하는 정권 공사를 한 명을 파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서 이완용을 중위 참천관으로 임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9월 16일 날에는 심상학이
병을 핑계로 사임을 하게 되자 협파내무부사 조신이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초대 중미 사절이 구성이 끝났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전공공사의 박정양 47살입니다. 외국인 참찬관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사실 박정양이든 이완용이든 뭐 이하영이든 이런 사람들이 외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교를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이 고용되었는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1884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을 했다가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해주고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어의로도 임명이 되고요. 그 근대식 병원, 서양식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건의를 하자 그 왕립병원이었던 제중원을 세웠고 그 책임자를 맡고 있다가 그 성교 문제를 가지고 제중원 의사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그 알렌의 경우에는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국왕의 신임을 받고 치료를 해서 그 민중들의 그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제중원에 이제 고용됐던 다른 외국인 의사들은 의료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 갈등 끝에 알렌이 자진해서 제중원을 사임하게 되죠. 뭐 알렌의 방법, 뭐 그리고 기타 다른 선교 의사들의 그 방법 어느 쪽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간에 알렌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려난 알렌이 미국으로 조선 공사관의 직원으로 파견된 그런 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천관 이완용이 1등 서기관이었던 것이고 2등 서기관이 이하영, 3등 서기관이 이상재, 그리고 번역관 이채연이었고 나머지 수행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 수행원 중에 이헌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완용의 사촌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 미국으로 공사를 파견하겠다라고 는 사실을 천국에다가 통보를 하니까 감국 대신을 자임하던 위안스카이가 미국으로 공사 파견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석방체제에 어긋나는 일로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방이 무슨 외교관을 파견하느냐 이렇게 실책을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이제 조선 공사였던 주조선 미국 공사였던 딘스모어는 위안스카이에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천국에다가 박정양 정권공사의 임명 사실을 통보를 했다. 두 번째는요. 조미수 통상조약은 리웅장의 중재로 체결된 것이며 사실상 리웅장이 그 조약 조문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제2조에는 조미 양국 간 공사교환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네가 보장을 해놓고 너네가 못 가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막 이런 이야기가 될 테고요. 세 번째는 앞서 조선이 일본에 정권공사를 파견하고 천국에 통보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미국에 정권공사를 파견한다고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러니까 이웅장은 조선은 각국의 사신을 파견함에 있어서 먼저 석방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천국의 추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파견하는 것이 석방의 합당한 도리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북미 각국에다가 사신을 파견하는 것, 그러니까 공사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공사를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자 이제 조선은 뭐라고 했느냐면 리웅장이 중재한 조미수 통상조약 규정대로 정권공사를 파견할 뿐이고 사신을 파견할 때 천국의 추인을 얻은 선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사신을 외국으로 파견한 사신에 대해서 추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위안스카이는 3가지 논리로 공사 파견 문제의 부당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은 약소국이고 자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권공사를 파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석방이 무슨 해외로 공사를 파견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요. 조선은 경제적으로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권공사를 파견하더라도 재정난으로 중도에 철수할 것이고 중도에 철수하면 종주국인 청국의 위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는 조선과 미국은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권공사를 파견해도 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요. 가장 큰 할 일은 바로 이 위안스카이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청국의 종주권을 제한하는 일, 그게 그 정권공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으로서는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1887년 10월 4일 날 텐진에서 데니와 이용장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데니는 조선국왕의 외교 고문이라고 했죠. 데니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 파견을 청국이 방해하면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라고 하더라도 내초 외교를 자주 하고 있는 독립국가이므로 조선은 공사를 파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류용장도 데니의 논리가 너무 맞는 말이니까 공사를 파견을 허락하겠지만 정권공사가 아닌 변리공사, 정권공사보다 한 단계 낮은 공사입니다. 파견함으로써 청국의 정주권을 존중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조선은 여기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큰 틀이 결정이 되니까 11월 11일 날 위안스카이가 영약 3단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영약 3단은 세 가지 약속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조선공사가 미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공사를 아련하고 청국공사와 함께 외무성과 백악관을 방문한다. 이것은 외교 관례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외교관은 서로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국가가 대등한 상대국가에 파견하는 것인데 이 외교관이 다른 외교관을 대동하고 주재국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적 행사나 사적 연회에서 조선공사는 마땅히 청국공사 다음에 입장하고 아래자에 앉는다. 이건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별 이의가 없을 텐데요. 자, 그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말인데, 그 유엔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있어서 모든 국가는 한 표씩 의결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국가도 한 표고, 인구가 15억 명에 달하는 중국도 한 표라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손해라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대 국가들에게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리고 외교 행사에서 연회 같은 거,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가 열리게 되면, 뭐, G20 같은 거, 할 때도 20명의 나라, 국가 원수가 서울에 모였을 때도 누군가는 먼저 입장하고 누군가는 늦게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의 힘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도의 조항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요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관들의 그 영접 순위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것은 어쩌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중요한 사무는 먼저 청국공사와 협의한 후에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약 3단에서는 1번과 3번이 따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는 일단 공사를 파견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영약 3단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공사를 미국으로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11월 16일 날 박정량 일행은 제물포를 출발하게 되는데 미국 함정 50피호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11월 19일 날 나가사키에 입항을 하게 되고요.
2달 먼저 출발한 알렌과 그 나가사키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1일 날 박정량과 이완용, 이채연 등은 민영익을 만나기 위해서 홍콩으로 잠시 방문했고요. 나머지 일행은 요코하마에서 공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박정량 일행이 요코하마로 귀환을 했고 12월 10일에야 아주 늦어졌죠. 그 박정량 일행이 영국 여객선 오셔닉 호르에 승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흘 후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 12월 2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천연두 환자가 발생을 해서 나흘간 배 안에서 체류하다가 1888년 1월 1일 날 드디어 배에서 내려서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보빙사 일행이 묵었던 바로 그 호텔이 되겠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알렌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그 알렌의 일기라고 하는 곳에 전해져 있는데요. 그 강진이라든지 이상재라고 하는 사람은 더티맨이다, 더러운 인간들이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들은 박정량하고 그 방에서 그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 배멀미를 심하게 앓았고, 그 방에서 그 객실에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그 객실에서 하인들을 시켜서 밥을 먹었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이런 거고요. 그 박정량 공사는 그 좀 나약한 인간이었고, 문제는 저 레귤러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번역관 이치현을 말하죠. 이디엇, 그러니까 바보인데다가 cannot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줄 몰랐다라고 돼 있죠. 그나마 이제 세크레터리 이완용과 그리고 이하영이 좀 점잖은 편이어서 그들의 나쁜 인상을 덜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알렌이었고요. 제물포에 있던 알렌의 저택입니다.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멋진 집 같아 보이죠. 그 제물포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랜드마크 구시를 하다가 6.25 때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알렌의 저택. 자, 그 1888년 1월 4일 날 공사 일행은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1월 9일 날 워싱턴에 도착해서 에빗하우스에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1월 10일 날 알렌은 이완용, 이채연과 함께 베이야드 국무장관을 예방을 해서 신임장 제정 일자 및 절차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 박정량, 이완용, 이채연, 알렌 등이 이 국무부를 방문해서 그 신임장 제정 일자와 이제 조선 워싱턴 주재 미국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을 어떻게 설립할지에 관한 절차를 상의했다고 하고요. 그 신임장 제정식이 다가오자 미국 주재 청국공사는 조선공사관에 참청관을 보내 넌지시 영약 3단을 준수할 것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만나서 자기가 조선공사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자기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박정량은 청국공사관에서 위문사자가 찾아왔는데 답례를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의간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이완용, 이하영 등 참모들은 섣불리 청국공사관에 찾아갔다가 청국공사가 신임장 제정식에 동행하기를 직접 요구한다면 피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알렌은 만일 박정량이 청국공사관을 찾아간다면 당장 사임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조선 공사 일행들은 외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에 알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공사관 운영하는 데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박정량은 결국 청국공사를 방문을 포기하고 통역관 이채연을 대신 보내서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1888년 1월 17일 날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는데요. 신임장 제정식 자체는 아주 코믹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미국에다가 주미공사관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전공공사 박정량과 참천관 이완용, 서기관 이하영, 이상재 등 그리고 통역관 이채연 등은 상기된 표정으로 백악관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 41개국 공사가 주재하는 미국 측에서는 의례적인 신임장 제정 행사였을 뿐이지만 조선으로서는 독립국임을 외교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의식이었죠. 약속된 시간이 되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국무장관 베이아드와 국무차관 브라운을 대동하고 방문으로 들어왔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관을 쓰고 화려한 관복을 한 국왕의 모습을 상상했던 공사 일행은 방금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뒤늦게 보통 사람이 입은 양복을 입고 행사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임을 알게 된 박정량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방바닥에 조아리면서 사죄와 충성의 표시로 3번 배례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가벼운 악수로 그 인사는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임장을 넣어온 상자의 열쇠를 찾지 못해서 한동안 소란이 벌어졌고 며칠 동안 준비한 취임사 원고를 호텔에 놓고 오는 바람에 박정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횡설수설하다가 취임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믹하게 진행된 그 행사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신임장 제정이 끝나고 조선은 해외 서양 국가에다가 최초로 공사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 영역사랑 3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청국과의 심각한 외교 문장이 벌어진 것은 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뭘 했느냐? 그 공사관을 설립해놓고 교민도 없는 상태에서 교민도 제대로 몇 명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무슨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200만 달러 차관을 도입하는 그런 문제를 오랫동안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4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한 알렌은 조선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막대한 이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200만 달러 정도의 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알렌은 여러 회사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여러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을 했고요. 조선 근광에 관심을 보인 하원 의원, 기업가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200만 달러를 선뜻 제공했다고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권은 탔냈지만 차관 제공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요. 인색한 미국 상인들은 근광 개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조선국왕에게 줄 수 있는 지분은 기껏해야 10%에서 20% 정도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알렌은 낙심하지 않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들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6개월쯤 지나자 월가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국왕에게 지분을 3분의 1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알렌은 이것이 놀랄만큼 공정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고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상관이자 주미 조선공관을 책임지고 있던 박정량이 어처구니 없는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 어떤 스캔들이었느냐면요. 먼저 이제 1888년 1월 31일, 그러니까 주미공사관이 설립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 유학생 이계필이라는 사람이 주미공사관을 방문합니다. 참 1888년에도 미국 유학생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이계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철원 출신이고요. 서울에서 지내다가 1883년에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하게 됩니다. 김옥균이 발탁을 한 것 같고요. 영화예비학교에서 수학을 했다고 하고요.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유학생 수환량이 떨어지자 1885년 이계필은 수환을 거부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링컨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주미공사관이 설립되자 영어 통역을 도와주고 학비 마련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미공사관, 특히 이제 박정량의 신임을 받아서 박정량의 주선으로 워싱턴 콜ум비안 대학으로 전학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1888년 6월 달에 여름방학이 되자 이계필이 공사관으로 숙소를 옮겨서 아예 그냥 공사관에서 통역을 도와주면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며칠 후 이계필은 필라델피아에서 조선산 담배 세 상자를 밀매하다가 발각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뉴욕 헤럴드가 조선공사가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서 면세로 도입한 담배를 밀매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알렌이 박정량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박정량은 가장 비굴하고 비참한 표정으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알렌은 밀수 사건은 공사관에서 일하는 하인이 저지른 일이고 조선공사는 무관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공사관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 담배 세 상자는 서둘러 포장을 해서 배편으로 조선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밀수 사건은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수습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박정량이 하필이면 이 밀수라고 하는 것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조선이 청국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 오랫동안 사신을 파견할 때는 사신무역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무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근대적인 외교 관행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했던 문화적인 차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범법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조선의 외교관 관행과 서양의 외교 관행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천국의 악의적인 선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공사가 연루된 밀수 사건, 그리고 서울에서 서양인을 상대로 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폭동은요, 유화소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미공사관 서기관으로 있던 어떤 인물이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는데 어린아이의 사진을 찍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조선 사람들이 사진기가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어가지고 아이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서양인들에 대한 배척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해프닝이 바로 유화소동이라고 하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례로 알려지면서 알렌이 도입하고자 했던 차관 도입 협상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조선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미공사 박정량은 한 1년 남짓 워싱턴에 머물렀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외교관으로서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미공사관을 설립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외교적인 업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청국공사는요, 박정량이 3단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에 따라 이제 1888년 8월 달에 이완용이 신병을 이유로 이채영과 함께 귀국을 했는데, 신병도 신병이거니와 영역 3단을 위반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겁니다. 급기야 이제 1888년 11월 달에 청국의 압력에 굴복해 조선 정부는 박정량 공사의 소환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16일 날 공사관 업무를 이하영에게 일임을 하고 클리브랜드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한 후에 11월 19일 박정량은 워싱턴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날, 이듬해 1월 18일 날 박정량은 도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선으로 막으로 들어가서 복명을 해야 될 텐데 조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일 공사관에서 신병을 핑계로 7개월 동안 장기 체류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역상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위안스카이에게 변명을 하면서 위안스카이에게 변명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위안스카이는 박정량의 영구 추방을 요구할 정도로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수습이 돼서 1889년 8월 달에 서울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박정량이 도착을 해서 곧바로 이제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남대문 밖에서 사흘 동안이나 근신하면서 위안스카이의 체면을 세워준 이후에 사면을 받고 8월 20일 날 고광에게 귀국 복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박병량의 외교관 활동은 끝이 났고요. 박정희의 외교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관을 설립한 그 자체, 그리고 영약 3단을 따르지 않아 조선의 독립국임을 미국에 알려준 바로 그 사실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2대 공사 이하영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화영에 대해서는 윤치호라는 사람이 쓴 일기에 의하면 1929년 2월 28일자 일기에 보면 이화영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개략적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하영 씨가 이건 잘못 나와 있는 거고요. 이하영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는 부산 거리에서 찹쌀떡 행상을 하며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서 미국 공사관에서 일하던 알렌 박사의 요리사로 일했다. 그런 다음 외부 대신에 올랐고 자작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조선에서 성공과 성공을 거듭했다. 본래 그는 편지 한 장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양반 가문 출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점단을 빼며 처신했다. 자, 찹쌀떡 행상이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까지 올랐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개항 이후에 근대적인 문물이 수용되면서 빨리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같은 것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하영은요, 1858년에 경상도 동래군 기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어려서 집안이 매우 구차해 동생 이준영과 함께 기장에서 동래장을 내왕하며 찹쌀떡 행상을 다녔다고 하고요. 끼니나마 때울 요량으로 통도사에서 동자승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천한 집안의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 개항하고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냥 역사에 어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을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876년 19살 되던 해에 부산이 개항됐습니다. 그때 이제 혈혈단신으로 부산포로 이주를 해서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했죠. 점원으로 일하는 동안 일본어와 일본 상인의 상수를 익혔습니다. 자, 1884년 27살이 되던 해인데요. 자, 이때까지는 상인이었습니다. 조선 시대까지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27살 때 평양 상인과 동업으로 무역상을 차렸고요. 그리고 이 무역을 하려고 하니까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서 이제 일본 상품을 사러 갔다가 그 동업자가 야반에 도주하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 3편에서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27살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 3편에 의료 선교사 알렌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알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하영은 자신이 1926년에 잡지에다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신년 가을이다. 나는 이역당에서, 그러니까 나가사키에서 비범한 사람을 만났다. 알렌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장사하러 일본 나가사키에 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말은 빠졌는데, 뭐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뺀 거겠죠. 배편으로 귀국하는 길에 선상에서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를 만났다. 서양의학을 선전하기 위해서 동양으로 파견되었던 알렌은 서양의학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파견되었죠. 초면인 나를 몹시 따뜻하게 됐다. 처음 청나라 상하이에 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껄끄러운 인정 풍속에 쫓겨 역시 미지의 나라인 조선을 찾아오던 알렌으로서는 조선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외국인이라면 모조리 호랑이나 표범같이 여기던 당시의 나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다. 처음 만났으나 오래 사귄 친구처럼 친밀해진 우리는 인천 부두에 내렸다. 나는 알렌이 조선에서 최초로 사귄 지우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부산으로 돌아가 봐야 미천도 안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알렘과 함께 서울로 동행했고요. 그래서 알렘 집에서 그 하인 비슷한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1884년 12월에 알렌이 갑신정변 때 칼에 맞아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살렸고요.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알렌은 어이가 되고 재종원을 설립을 했는데 문제는 알렌이 등용되기 이전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화영과 함께 알렌은 한국어를 배우고 이화영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알렌에게 배웠던 서툰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 지 1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가 유창했을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렌으로서는 자기의 말을 통역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하영에게 통역을 맡겨달라고 했는데 당시 국왕을 만나려면 관직이 없으면 국왕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알렌의 주선으로 외암은 주사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렌의 통역을 하려고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운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87년 주미공사관 2등 서기관으로 미국으로 가서요. 1888년 11월 달에 박정현 공사가 본국으로 소환된 이후에는 주미공사관의 대리공사를 역임하게 됩니다. 자, 이하영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간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하영은 만약에 나가사키에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평생 장사꾼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에 굴하지 않고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재기의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오히려 장사를 계속했다라고 하면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권력과 부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하영이라는 이 사람 나중에 친입하니까 배울 만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한때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하영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하영은 초대받은 연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달변과 현란한 춤 솜씨로 자중을 압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상투를 틀고 조선 버선에 구두를 신은 이하영이 연회에 나타나면 금발 미녀들이 앞다투어 춤추기를 청했다고 하고요. 워싱턴 사회에는 돈 잘 쓰고 술 잘 먹고 춤 잘 추는 조선공사 이하영에게 상투 댄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선 서리공사 이하영이 워싱턴 사교계에서 인기를 한 몸에 끌다 보니까 그에게 청혼하는 금발미녀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조선 국법에 어긋나는이라고 청혼을 물리쳤다라고 그 스스로는 기록했지만 실제로 이하영은 결혼을 한 몸이라서 혼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재밌는 거는요, 이하영이 자기가 쓴 나중에 1926년에 쓴 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20만 미군 청병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종께서는 아직
아직 사절 일행이 여장도 꾸리기 전에 내게 대조선 해륙군 대도원수라는 교첩을 내리셨다. 물론 정식 사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내가 20만 미군 병사를 이끌고 북을 울리며 환국하면 고종께서는 신양강 건너편까지 통착이 편하도록 평양으로 황도를 옮길 엄청난 계획을 꾸미셨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선이 미국으로 공사를 파견한 이유가 청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 의도 속에는 200만 달러를 차관을 내는 것까지는 알렌의 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알렌의 외교적 활동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200만 달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면 20만 명의 미군 병사를 데리고 와서 200만 달러를 이용해서 20만 명의 미군 병사를 데리고 와서 그 미군 병사를 이용해서 청군을 물리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인데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기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로 신통한 기록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원까지는 통과했지만은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건데 평양 천도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말에 고종이 평양으로 천도해가지고 청국 세력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있었고 200만 달러를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앞에서 본 듯이 있었죠. 그러니까 200만 명의 청병까지는 20만 명의 청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군 병사를 도입하려고 하는 미군 병사를 빌려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하영이 귀국한 이후에는 웅천현감, 흥덕현감 등을 거쳤고요. 1894년에는 외화문 참의로서 가보개혁을 주도해 나가게 됐지요. 그리고 한성부 관찰사,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었고요. 일본 주재 특명장군고사를 거쳤고 외부 대신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법부 대신으로 을사늑약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돌아서 섰다라고 하죠. 합방이 된 후에는 자작자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1922년에는 대륙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고무신을 팔았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보십시오. 대륙고무 주식회사 광고문화를 보면요. 본인이 경영하는 대륙고무가 대주한 고무화를 출시하니 이왕전하께서도 오용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황제까지도 신는 신발. 그러니까 이걸 귀족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조악한 제품을 본사의 제품이라고 사칭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사오니 본사의 상표 대륙에 주의하옵소서라고 해서 유사 상품, 그러니까 짝퉁 대륙 고무신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선전한 것을 보면 실제로 다른 경제적인 자료를 보다 보면 대륙 고무는 상당히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본 그런 회사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이하영 자체로 보자면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친일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근대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신분상의 제약을 넘어서 조선의 외교관으로서 그러니까 이하영 같은 사람 아니고서는 외교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정해진 길을 걸어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길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권유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요. 1887년 조선이 미국과 유럽에 공사관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조선이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서양의
그 외교관을 파견한 이후 외교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